안녕하십니까. 식품미생물학 문제풀이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식품미생물학은 식품위생직 공무원 경력경쟁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식품미생물학 문제풀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식품미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식품미생물학 기출문제, 최신 기출경향 등을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강의의 순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미생물학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외부 자격증 시험이나 학교 시험 등에서 식품미생물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미생물학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미생물학은 누구에게나 다 꺼려지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과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미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를 먼저 하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여기에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차례대로 짚어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품미생물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분류입니다. 해서 어떤 것이 세균에 속하는지, 곰팡이에 속하는지, 바이러스에 속하는지 이런 분류를 먼저 하시고 각각 곰팡이면 곰팡이, 진균류에 속하겠죠. 진균류의 곰팡이, 곰팡이와 그 다음에 효모가 있죠. 이런 분류들을 먼저 하시고 세부 항목들로 내려가서 이 쭈루룩 내려가는 분류들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고 크게 외울 것이 많지 않은 그런 과목입니다. 해서 이론도 마찬가지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지만 식품미생물학 과목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미생물의 종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을 공부하는 것이어서 범위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미생물학은 전공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치과 쪽은 구강미생물학, 식품 쪽은 식품미생물학 또는 환경 쪽은 환경미생물학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여기저기 겹치기 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생물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이 미생물이 이 특정 미생물이 어디에 쓰임새가 있고 어디에 해를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정리가 굉장히 필요한 과목입니다. 무턱대고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쫙 나열된 것만 외우시다가는 거기에 빠져있는 항목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적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모르고 오답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앞서서 우선은 이론을 정립을 하시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 암기도 암기지만 우선 크게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은 박테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균류가 있습니다. 진균류에는 세부적으로 곰팡이와 효모가 들어가고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 좋은 효모, 나쁜 효모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해서 사이즈별로도 세균의 크기별로도 구분을 하셔야 하고 또한 종류별로 세부사항들 병원성 미생물들과 인체 또는 식품에 나아가서 식품공업에 그리고 요즘에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생물학, 미생물공학이라고 합니다. 미생물공학을 응용한, 미생물공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식품 재료들과 식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까지 총망라해서 보셔야 하는데 이 과목이 미생물 하나에 국한된 그런 과목이 아니고 위생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위생학의 베이스는 다 미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공무원은 나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중보건과도 미생물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식중독균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년 통계 잡히는 건수와 환자 수를 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공무원 시험은 준비를 오래 하셨거나 처음 하시거나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사적인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이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내가 공부하는, 내가 시험을 볼 과목에 이슈가 되었었던 그런 문제들이 바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목들, 식품위생학,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관련들이 있는 과목들입니다. 해서 미생물학이라고 해서 어렵고 긴 미생물의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미생물의 생리, 종류, 그 다음에 분류, 각각의 성질,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 이후에 그 미생물들이 사용되는 용도, 그러니까 식품미생물학이라고 하면 좋은 미생물, 식품을 변질시키는 미생물 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중독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식품미생물들, 그리고 나아가서 미생물학을 식품공업이나 식품산업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유전공학까지, 물론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유전공학까지도 거의 모든 수험서나 미생물학 교재에, 이거는 식품미생물학도 마찬가지, 구강미생물학, 환경미생물학, 간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쪽 부분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제 뭐 GMO라든가 하는 그 유전자 변형, 유전자 재조합 식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전에 없던 식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BT 작물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반 이론을 설명할 적에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BT 작물이라는 것이 벌써 십수년 전부터 있어 와서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외국에서 재배한 BT 작물 같은 것들이 국내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미생물학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하면 굉장히 웃기게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선 미생물의 이름, 각각의 미생물의 이름, 그 이름들을 꼼꼼하게 소리내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은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 미생물은 이름들이 길고요. 이게 라틴어나 이런 데서 파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해서 영어처럼 보이지만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도 아닙니다. 미국 아이들도 미생물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사전 찾아봐야 발음 기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외워야 될 거냐, 철자를 보고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제가 다른 이론 과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이름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거건 익숙한 거건 간에 미생물학에서도, 식품 미생물학에서도 주연 배우들이 있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의 주연급입니다. 그런데 걔네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연급이나 엑스트라들도 보기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미생물의 이름들 중에서 뭡니까? 객관식 보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너무나 쉽고 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보는 미생물의 이름을 접하고서는 이게 뭘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 보는 거건 익숙한 건 간에 문제집이나 이론 교재거나 어디서건 나오는 것들은 꼭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철자를 눈으로 쫓아가면서 이게 콩글리시고 잉글리시고 구분하실 거 없이 발음이 좋으냐 나쁘냐, 누가 쫓아와가지고 그 소리 듣고 나서 너 왜 이렇게 영어 발음이 후지냐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소리내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5번 정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색하면은 좀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그래도 좀 부끄럽다 싶으면은 뭐 커피숍 같은 데서라도 크게 소리내서 한 5번 이상 10번 가까이 읽어주시면 문제를 접했을 적에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기 위해서 또박또박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읽는 소리,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2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읽어주셔야, 그래야 미생물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식품에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100%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보기들과 미루어 봤을 때 다른 보기들 중에서 하나씩 소거시켜 나가면서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학을 어려워하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해석도 안 되는 것이 안 와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름을 꼭 소리내서 읽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풀어주시는 것이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론서가 아무리 두꺼워도 모든 미생물들에 대한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많이 읽어봐야 미생물에 대한 구분, 분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또 다시 쌓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문제구나, 어떤 미생물들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라는 걸 보시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와 함께 이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실 건데, 문제풀이를 보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문제입니다. 왜 유사한 문제가 많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중복되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다 다른데 얼핏 보면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로 오인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 쭉 적어드렸던 것처럼, 분류, 미생물의 분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꼼꼼히 잘 읽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 토대에서 분류를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그러면 식품 미생물학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어렵지 않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서 우선은 이 정도로 과목에 대한 개요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집은 다른 이론서들과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 곰팡이 따로, 효모 따로, 무슨 세균 따로 이렇게 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분류를 따라서 미생물의 분류, 개요,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 있는 미생물들, 질병과 관련 있는 미생물들, 해가 되는 미생물들, 미생물공학, 그 다음에 미생물이 유전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 5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문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러니까 그 분류,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진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 보고서는 이게 곰팡이야, 박테리아야, 뭐야, 뭐 바이러스야, 뭐 정신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한 5문제마다 한 번씩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어느 정도 길에 서 있다라는 내비게이션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자꾸 분류를 익숙하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 처음 말씀드린 요 3가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시험 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의 분류와 개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들처럼 곰팡이 따로, 효모 따로, 바이러스 따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미생물의 역사서부터, 처음서부터 찬찬히 짚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기출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한번 짚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미생물의 역사에 대한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미생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세균, 곰팡이, 효모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암기를 하고 있느냐, 한 서너 문제,
그런 다음에 이제 식품과 관련 있는 것들, 식중독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아니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생물을 1번입니다.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처음 관찰한 사람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번 문제로 집어넣은 건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미생물이 없는 줄 알았고 병에 걸리거나 식품이 상하거나 썩거나 하면은 그저 뭐 나쁜 벌레가 생겼겠거니 아니면 신이 저주를 내렸겠거니 뭐 이랬다가 돋보기를 배율을 여러 개 복합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이런 문제는 나왔다 하면 무조건 레베누크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문제를 푸시는 이 문제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로 레벤후크 이렇게 안 써놓고 영어로 원어로 L-E-U-V-W-E 이런 식으로 영어로만 적어놓은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익숙해지라고 훈련을 하시라고 연습을 하시라고 일부러 한글을 지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 실제에서는 한글로 이런 식으로 레벤후크 해놓고서 영어로 이렇게 써있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원어로만 말고 한글로도 같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어를 한글로 발음을 할 적에는 이게 외국어기 때문에 레베누크 어떤 책에는 레벤호크 그 다음에 레베누크는 독일 사람이어서 이 W 발음을 V로 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책을 쓰실 적에 레앤후크 이렇게 써있는 책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항상 원어로 보시고 읽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중에 가서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읽기가 싫다고 영어라고 외래어라고 독어라고 라틴어라고 머뭇머뭇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굉장히 뒤에 가서 진도가 느려지거나 하다가 뭣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책을 접는 사태가 생깁니다. 제가 그냥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미생물학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나 미생물 이름은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발음 기호 무시하시고 영어 스펠대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1번은 스펠란자니 X를 Z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펠란자니 부크너. 부크너는 그 실험실에서 예전에 화학 실험실에서 부크너 깔때기라고 많이 보셨었죠. 사기로 되어 있는 요런 오늘 그림이 되는군요. 요런 하얀 사기로 되어 있는 깔때기인데 이 깔때기가 여기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납작한 깔때기가 있습니다. 이걸 부크너 깔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한글로 부흐너라고 쓰기도 합니다. CH를 부흐너로 발음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크너, 키읔, K로 발음을 합니다. 부크너는 깔때기, 레베누크가 정답이고요. 에이버리는 세균을 성질을 전환시키는 물질이 DNA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에이버리입니다. 그래서 에이버리 나오면 세균의 DNA 발견, 레베누크 그러면 현미경을 발명해서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1번 문제처럼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들은 한 번 보고 끝나시는 겁니다. 이건 복습도 필요 없어요. 자, 현미경 최초 미생물 관찰 레베누크, 에이버리 미생물의 DNA, 부크너는 깔때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펠란자니는 미생물의 자연 발생서를 부정한 사람 해서 문제집에 옆에 빈칸에다가 꼼꼼하게 필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장
1번 문제가 가장 시작이었다면 2번 문제는 미생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다 미생물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얘가 이제 시작인데, 원핵세포는 간단하게 원시핵세포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는 원시핵세포로 쓰기도 합니다. 원시라는 말은 가장 최초라는, 가장 좀 미개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시작. 그래서 원핵세포가 좀 더 하등세포입니다. 최초에 있었던 세포죠. 그래서 하등세포. 진핵세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재에 나오진 않으나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진짜 핵세포. 그래서 원핵세포는 원시핵세포, 진핵세포는 진짜 핵세포. 이렇게 외워두시면 별로 헷갈리실 일이 없죠. 원시핵세포는 핵막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핵세포는 진짜 핵이 있는 거죠. 핵막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분류고,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반은 끝난 겁니다.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 핵막이 있고 없고요. 미토콘드리아 막이 있고 없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핵세포는 고등한 미생물인 거죠. 그 진핵세포 미생물이 아닌 걸 골라라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진핵세포의 형태를 띠는 애들은 얘보다는 고등이죠. 얘가 고등이고 얘가 좀 하등인데, 일반적으로 좀 써드릴게요. 진핵세포 애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고등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미생물도 앞으로는 미생물 세 글자니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그래가지고 M/5로 쓰면은 저 선생이 지금 미생물을 썼구나, 고등 미생물이라고 썼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많이 학교에서 보셨었죠. 예,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고등 미생물에는 우리 같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도 여기 속합니다. 식물도 사실은 굉장히 고등한 세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일단 단세포 아니고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네 원핵세포는 하등한 미생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이 분류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핵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써주세요. 분열균류. 우선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선균. 다 균들의 분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남조류. 남조류 할 때 조류는 플랑크톤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훨씬 더 하등한 생물들입니다.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3번의 분열균류입니다. 나머지 것들. 원생동물은 뭐냐면, 원생동물은 단세포 생물을 말하는 건데, 원생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토조아라고 하죠. 얘들은 그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애들 있죠. 초등 때부터 우리가 봤었던. 그게 뭐 단세포 생물이 고등이야? 예, 원핵보다는 훨씬 고등입니다. 지으류는 이끼종류죠. 이끼종류고 얘들도 고등한 애들. 진균류는 유마이세테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이 하시면 유마이세테스, 유미세테스 이렇게 읽지는 잘 않으니까 유마이세테스 이렇게 같이 읽어주십니다. 진균류는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효모와 곰팡이를 묶어서 진균류라고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진균류는 효모와 곰팡이가 속하는데, 자, 효모와 곰팡이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진균류 중에서 균사체, 씨를 만들면 곰팡이, 씨를 만들지 않으면 효모,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자연계 내에는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기본적으로 분류한다고 한 말이 뭐냐 하면 100%는 아니나, 그 말은 뭐냐면 효모들도 균사를 내보내는 실, 균사는 실입니다. 균이 만드는 실, 균사를 만드는 효모도 있으나 대다수가 균사체를 만드는 건
곰팡이고 균사체를 만들지 않으면 효모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다수와 예외를 같이 외워둬야 된다는 거죠. 효모 중에서 균사를 만드는 그런 효모들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또 푸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2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차분하게 아주 쉬운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계속 중복되는 문제가 나올 적에 진도가 빠르게 또는 반복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핵막이 있냐 없냐, 또는 미토콘드리아에 막이 있냐 없냐. 계속 막을 얘기합니다. 노란색. 막을 왜 얘기하냐면 원핵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핵 안에 들어있는 그 핵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염색체. 염색체 안에 DNA. 그죠? 그런 성분들은 있어요. 생물이니까. 그러나 핵이 막으로 딱 분화가 안 됐다는 거죠. 뭔가 복잡한 분화가 됐다는 건 고등이란 뜻입니다. 그쵸? 집신벌레보다 사람이 고등하다고 보는 것은, 그건 단세포랑 비교하면 너무 웃기긴 한데, 뭘로 할까요? 곤충과 동물로 할까요? 아니면, 그 곤충과 동물, 또는 곤충과 사람으로 보자면, 눈에 보이고, 대사작용하는 게 눈에 보이고, 뛰어다니고, 뭐 이러는 곤충과 사람을 비교해 봤을 적에, 벌레들이죠. 얘네들은 체구가 작고, 그 안에 공간이 적기 때문에, 많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분화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사람들은 폐쇄혈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 할게요, 그냥. 신경도 폐쇄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곤충들은 그와 반대로 작은 공간에 많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걔네들의 삶의 특성상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혈관이 폐쇄혈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가 나면요, 그러면 상처가 났는데 혈관이 다치지 않고 얕게 베이거나 하면은 피가 나지 않고 좀 쓰라리기만 한데,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혈관이 손상이 되어야 출혈이 생기는데, 곤충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온몸에 혈액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개방 혈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방 혈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세분화되어서 아주 디테일한 분화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전용이 아니라 겸용이라는 거죠.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화가 덜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혈관과 림프관이 따로 있죠. 그런데 곤충들은 뭐라고 하냐면 림프액이라 그래요. 혈액과 림프액이 합쳐져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다르죠. 혈액, 림프액이 따로 있는데 곤충들은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혈액이 사람이나 동물처럼 진하지가 않고 연한 연두색이거나 무색이거나 미색 같은 그런 희석된 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도 뭔가 좀 더 분화가 돼 있다, 디테일한 구분이 된다, 뭔가 전용으로 쓰는 게 있다, 그럼 고등한 애들입니다.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1번 문제는 가장 기본되는 거, 2번 문제도 아주 베이스가 되는 거고, 3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점은 가번의 핵막과 다번의 미토콘드리아고,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리보소움과 세포막입니다. 리보소움은 뭐라는 거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리보소움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고, 세포막은 세포 안에 국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으로 치면 피부나 살갗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와 라의 3번이 되겠죠. 요게 리보솜과 세포막이 원핵세포에는 없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다. 왜? 원핵세포도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도 아닌 거지. 뭐 안에 막 국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 성분인 거지. 세포막과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고,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단백질은 생명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미생물이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 표시를 하시고 항상 되짚어보는,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200문제가 됐건 300문제가 됐건 500문제가 됐건 간에 책 내용이 100페이지건 200페이지건 간에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도 반복해서 보고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외워지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반가운 그런 이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해놓고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면 그런 유사 문제가 나왔을 적에 거의 그 슈퍼컴퓨터급의 두뇌 회전으로 0.5초 안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많이 꽈놓은 문제들에 대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쵸? 실전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OMR 카드를 작성하다가 삑사리가 난다거나 다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 표기를 했다던가 잘못 생각해서 오답을 적었다던가 그럼 답안지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수정 테이프 같은 것을 사용 못합니다. 답안지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아니겠습니까? 실전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말도 안 되게 실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편모가 나오죠?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편모는 뭐냐면 털이죠? 털모자를 씁니다. 편모는 그 편자가 뭐죠? 한쪽으로 치우친, 아니면 하나의. 그래서 편모는 하나의 털, 길고 굵은, 물론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길고 굵은 하나의 털을 말합니다. 그거를 플라젤라, 플라젤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영어 시간 아니지만 얘가 복수고 얘가 단수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텀, 그쵸? 데이텀은 단수, 데이터 하면 복수, 플라젤라 하면은 복수, 플라젤럼 하면 단수. 그런 식이니까 플라젤라, 플라젤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편모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미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편모는 세균이 갖고 있는 털입니다. 세균이 갖고 있는 털이고 얘는 길고 굵은 하나의 털이고 그 안에는 사람의 근육처럼 액틴과 마이오신 근육섬유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신경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가지고 세균의 운동기관이기도 합니다. 그죠? 올챙이에 올챙이에 꼬리가 붙어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어떤 그 유성 생식을 하는 미생물들 중에서는 플라젤럼이 그 생식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아주 예외로 있고 일반적으로 운동기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보기 중에 가나다라 중에 일단 라번을 체크를 하시면 좋죠. 특징은 그랬으니까 맞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백질 섬유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근육섬유, 액틴 마이오신처럼 그런 단백질로 그럼 나번과 라번 혹시? 그럼 답이 3번? 그러면 가번이 맞나 틀리나? 구균과 나선균에 많다? 구균에는 편모가 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선균도 별로 없어요. 나선균은 뭐죠? 구균은 동그란 거 코커스라고 하죠. 코커스. C-O-C-C-U-S.
코코스, 코쿤 이런 것들이 다 이 구균에서 나온 거죠. 글로브. 나선균은 이렇게 꼬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이거나 아무튼 꼬불꼬불 라면 가닥처럼 스프링처럼 꼬여있는 걸 나선균이라고 합니다. 스피로헤타라고 하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데 왜 가번과 다번이 틀린지도 꼭 꼼꼼하게 적어두시면 한 2번 정도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작 단수 담기를 해야 되는 거는 미생물의 디테일한 이름과 걔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막 뒤에 가서 단수 담기를 시킬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2번 보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선모는 플라젤럼이라고 하고, 편모는, 이 편모는 세균에는 하나의 털 또는 2개 있는 것들도 편모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고 운동기관이고, 운동기관은 섬유질로 되어 있는데 그 섬유질의 성분이 단백질 섬유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운동기관이다. 그 다음에 5번 곰팡이를 분류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은 뭐냐? 자, 제가 분류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분류가 되게 중요해서 미생물학에서는 거의 분류가 다다 이렇게 봐도 사실 틀리지가 않습니다.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미생물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생물의 분류가, 자, 분류 먼저 볼까? 분류를 보시면은 미생물 교재를 보시다 보면 우선 그람 음성 간균이다, 그람 양성 구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균의 명칭과 드드드득 나가는 어떤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 균의 스펙. 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생물이 너무 작고 현미경으로 봐서 보인다고는 하지만 미생물들의 색깔도 잘 눈에 확 띄는 색깔들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미생물을 관찰을 하다가 아이고 염색을 해야지 좀 잘 보이겠다. 그죠? 우리도 그냥 흑백의 이런 책보다는 칼라책이 좀 더 잘 보이고, 형광펜 같은 걸로 밑줄을 그어가지고 하이라이팅을 딱 하면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염색을 해본 거죠. 그램이라는 사람이.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여서 우선 미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절망적이기도 한 미생물의 분류가 사람으로 치면 남과 여, 그쵸, 동물로 치면 암수, 이런 식으로 미생물을 딱 2가지로 분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미생물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미생물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버기스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버기스 매뉴얼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전처럼 굉장히 두꺼운, 이게 12번째 개정판인가 13번째 개정판인가 아무튼 그런 그 개정판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왜 업데이트가 됩니까? 몰랐던 미생물들이 생기기도 하고 몰랐던 걸 발견하기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모든 미생물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 미생물의 분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람 파지티브냐 그람 네가티브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우선은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람 염색성에 따라서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그람 파지티브, 그람 양성균이냐, 보라색으로 염색이 안 되고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그람 네가티브, 그람 음성균이냐, 구균이냐, 동그란 거 간균이냐 나선균이냐, 구균이라면 쌍구균이냐 사령구균이냐 8년구균이냐, 아니면 포도송이처럼 생긴 스테필로코커스냐. 막대기균이라면 간균이라고 하는데 간균에 지워졌구나. 예, 편모가 있는 거냐 간균에 선모가 있는 거냐. 자, 선모도 지금 처음 나왔죠. 선모는 뭐죠? 선모는 집신벌레에 자잘하게 나있는 짧은 털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모도 이걸 막 물결치듯이 그 자잘한 빡빡하게 나있는 자잘한 털들을 막 움직이면서 이동들을 하죠. 많이 나있으면 선모, 한 개만 있으면 편모. 편모를 가지고 있냐 선모를 가지고 있냐, 또 뭐가 있습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산소가 꼭 있어야 되느냐 산소가 반드시 없어야만 하느냐.
온도가 높은 데서 살 수 있냐, 낮은 데서 살 수 있냐, 아니다, 낮는 중간 온도가 좋다. 환경의 pH가, 그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pH가 낮은 게 좋냐, 높은 게 좋냐, 중성이 좋냐. 물론 중성에 많이 붙어 있긴 하겠지만요. 그런저런 그 분류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 나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첫 시간부터 깝깝하고 짜증내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파벳을 알고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나가듯이 일단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뭐뭐뭐뭐가 있다 먼저 쭉 적어보시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다 적진 않았지만, 그럼 너무 시간이 가고 그럼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론 수업이 돼버리니까 다 적진 않았지만 아마 이론을 배우셨거나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거나 이론책이 한두 권 이상 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안 적어드렸지만 일단 분류를 하시고 그 세부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 채워 넣으시면은 미생물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 균들의 성질, 특성 이런 것들 적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미생물학 책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곰팡이를 분류할 적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곰팡이는 뭐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곰팡이는 진균류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 뭐라고? 균사체를 만든다고. 그런 곰팡이에서는 균사가, 곰팡이 눈에 보이잖아요. 아, 곰팡이 참 사이즈별로도 구분해요. 아, 말이 일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없이 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 하나를 보고도 거기에 연결이 된 재반 이론들을 한번 쫙 봐야 되니까 사이즈별로도 구분해요. 제일 작은 놈이 누구?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사실 미생물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아무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말라리아 원충 같은 원충류가 속합니다. 원충류는 여기서 많이 다루지 않아요. 왜? 원충류는 식품과 그렇게 크게 많이 관련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원충류가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 어딘가에 원충류가 있다는 건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균류가 있죠. 효모와 곰팡이는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큰 애들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들은 효모도 보이고요. 효모가 많이 들어있는 그 있죠. 수제 맥주처럼 이렇게 뿌연 맥주들, 그 하우스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효모들이 막 이렇게 막 떠서 왔다 갔다 물결치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걔가 발효를 시키니까요. 또는 집에서 부엌의 식탁 위에서, 싱크대 위에서 먹다 놔둔 빵 같은 거에 곰팡이가 피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곰팡이가 굉장히 많아서 눈에 보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자잘한 실 같은, 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얹어 있죠. 이게 균사입니다. 그러니 곰팡이는 첫 번째 균사를 봐야 되고, 그 균사에, 웃기죠? 이 균사는 정말 눈에 보일락말락 하는 실인데 얘를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격벽이 있느냐 없느냐, 균사 안에 격벽이 있냐 없냐. 없으면, 격벽이 있다는 건 뭐죠? 좀 더 디테일하게 분화가 됐다는 내용이죠. 여기서는 뭐 고등하등 따질 거 없이 일단 격벽이 있냐 없냐로 제일 먼저 곰팡이를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재반 이론들도 조금 꼼꼼하게 나가자면, 자,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조상균류하고, 책이 없으니까 써주세요. 순정균류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구분이 뭐냐면 격벽이 있냐 없냐죠. 격벽이 없는 게 조상균입니다. 격벽 없음. 얘는 격벽이 있음. 곰팡이를 분류할 때 첫 번째는 격벽의 유무를 보고, 격벽이 없는 거는 조상균류, 격벽이 있는 거는 순정균류. 우선 여기까지만 빈칸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곰팡이의 분류, 조상균류, 순정균류 굉장히 중요하고
보시면은 이것부터 딱 보셔야 됩니다. 물론 유성포자가 있냐, 당류의 자화성이 있냐. 자화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을 분해해서 본인의 먹이를 쓸 수가 있느냐. 자화는 자원화 시킬 수 있느냐, 재료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런 한자입니다. 해서 미생물에서 당류의 자화성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은, 탄수화물은 거의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체가 다 당류를 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특히 곰팡이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미생물입니다. 진균류, 곰팡이 종류들은 주로 탄수화물을 좋아해요. 단백질 좋아하는 애들, 고기 좋아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일반 세균들입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고기에 기생을 할 수도 있고 세균이 빵이나 밥에 기생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의 주특기, 걔네들의 주식은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류의 자화성은 곰팡이의 분류 기준이 아니죠. 곰팡이의 기본적인 성질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세균들은 단백질이나 질소를 자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단백질의 성분 중에 가장 특이한 점이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요. 별로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한두 번 보시면은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헷갈리거나 단순함기가 필요하거나 뭔가 이런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맞닥뜨려서 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은 또 중요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따로 묶어가지고 또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우선 5번은 그래서 이제 3번 균사의 격격이 있냐 없냐가 되는 거고, 당류의 자화성은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성포자, 유성포자는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성포자, 유성포자. 이 포자는 또 나왔으니까, 포자는 만두 껍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사실 그런 뜻이죠. 예. 포자는 보호막, 캡슐, 다른 말로 포자, 아포, 영어로 스포어, 캡슐, 포자, 다 비슷한 뜻입니다. 100% 같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포자 나오면 스포어, 아포, 캡슐 다 비슷한 말이구나. 이건 뭐냐면 껍질입니다. 껍질. 씨앗 같은 거 보면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잣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잣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는 두꺼운 껍질을 깐 안에 하얀 속살만 수정과에 띄워서 먹고, 떡에 넣어서 먹고 막 이러는데, 잣은 원래 그 속이 안에 씨가 들어있고, 그 씨를 보시면은, 딱딱한 밤색의, 밤 껍질보다도 아주 견고한 딱딱한 껍질 안에 그 하얀 속살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들이 환경이 안 좋거나 아니면 세대를 전달하는 게 뭐예요? 생식을 할 때, 이럴 때. 근데 주로 이제 환경이 안 좋을 때.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비행기 타고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환경이 안 좋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을 때 포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해서 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강한 특성을 가지죠. 보호막이다. 쉴드로 보시면 됩니다. 보호막.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포자라는 말이 나오면 환경이 강하구나. 열에도 강합니다. pH에도 강합니다. 건조에도 강하고요. 그러나 햇빛이나 자외선에는 약한 걸로 되어 있다. 그것도 이제 포자 문제가 나오면 정확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번 문제를 보시고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찬찬히 곰팡이를 분류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일반 세균 같으면 그란 염색성을 따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염색되냐, 빨간색으로 염색되냐.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거는 세포벽이나 세포막의 이 조성이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러나 곰팡이에서는 이 균사의 격격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다른 보기들 보시면은 당류의 자화성은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고 유성포자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류할 때 볼 수 있는 거고 무성포자의 형태 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고 무성포자냐 유성포자냐도 또 이제 포자 문제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찬찬히 풀어보시다 보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두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100단위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비슷한 문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자주 등장하는 명칭이나 이름들 다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와서 6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